일본 방송 역사상 최악의 사고가 터졌습니다. 은퇴식 생방송 중 앵커가 13년간 감춰진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를 구한 건 한국인입니다. 방송국은 40초 만에 송출을 차단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삭제됐던 원본 영상이 해외 플랫폼으로 유출돼 4천만 명이 시청했고 일본의 13년 검열이 전부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살린 목숨 하나가 일본 언론 전체를 뒤흔든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대 뒤 모니터가 갑자기 켜졌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삭제된 인터뷰였습니다. 15년간 봉인했던 영상이 지금 생방송 30초 전에 떠버린 겁니다. 저는 쿠로사와 렌지 62이고 일본 지상파 방송국에서 35년을 일한 간판 앵커입니다. 오늘은 제 은퇴 특집 생방송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이 뛰어들었습니다. PD가 소리쳤어요. 렌지 씨, 저건 방송 나가면 끝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화면 속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없었으면 당신은 여기 없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 남자는 10년 전 제 목숨을 구한 사람이었어요. 기술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송출 차단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잠깐만요. PD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렌지 씨, 정신 차리세요. 생방송 20초 전입니다. 저는 PD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공포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진실을 말하기로요. 국장이 달려왔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제 상급자였어요. 렌지, 그 장면 절대 금지야. 저는 국장을 봤습니다. 왜요? 국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도 알잖아. 그 이야기 나가면 방송국 전체가 뒤집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장은 제 어깨를 꽉 잡았어요. 조용히 은퇴해. 그럼 고문 자리 줄게. 저는 국장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손을 봤어요. 거기엔 낡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10년간 매일 끼고 다닌 반지였어요. 아무도 이 반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반지는 제 목숨의 값이었습니다. 한국인이 제 손가락을 살리려고 끼워준 거였어요. 젊은 여성 PD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이토 미사키 33이었어요. 미사키는 이번 은퇴 특집을 총괄하는 PD였습니다. 미사키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선배님, 이대로 묻으면 그분은 평생 없던 사람이 됩니다. 저는 미사키를 봤어요. 미사키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화면 속 남자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한도윤입니다. 한국 구조대 출신입니다. 2011년 저는 일본 재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구했어요. 일본 방송국 앵커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방송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생방송 10초 전이었습니다. 무대 감독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10, 9, 8. 저는 스튜디오로 걸어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국장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렌지, 지금 안 나가면 방송 사고야. 저는 국장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방송 사고? 이미 10년 전에 사고가 났어요. 저는 결국 스튜디오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제 얼굴을 비췄고 카메라 3대가 저를 겨냥하고 있었어요. 객석엔 동료들, 후배들, 시청자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제 은퇴를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축하가 아니라 고백의 날이라는 걸요. 진행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35년간 일본 방송계를 이끌어온 쿠로사와 렌지 앵커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진행자가 미소 지으며 질문했습니다. 렌지 씨, 35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니어에서 국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본대로 해. 저는 이니어를 빼버렸어요. 진행자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10년 전입니다. 제가 죽을 뻔한 날이었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2011년 저는 재난 현장 취재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본 구조대가 접근하지 못하는 구역에 갇혔어요. 산소가 떨어지고 있었고 저는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행자가 제 말을 끊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국인 구조대가 저를 구했습니다. 객석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태프들이 무대 뒤에서 손짓을 했어요. 중단하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인 구조대원이 저를 물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리고 제 손에 이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저는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카메라가 반지를 클로즈업했어요. 저는 반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차가운 물에서 손가락 잘려나가요. 꽉 잡으세요. 구조대원이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하지만 방송국은 그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지웠습니다. 편집본에서 한국 구조팀이라는 자막이 사라졌고 저는 그저 일본 구조대가 구한 사람이 됐습니다. 무대 뒤에서 국장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 하지만 저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10년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한 사람이 누군지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직이 그렇게 시켰고 저는 겁쟁이였으니까요. 객석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빚을 갚으려 합니다. 한국인 구조대원 한도윤 씨.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무대 뒤에서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국장이 기술팀에게 소리쳤어요. 송출 끊어. 지금 당장.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고백은 전국으로 생중계됐고 시청자들은 제 말을 모두 들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숨겨온 비밀이 마침내 터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11년 3월 저는 대형 재난 현장에 투입됐어요. 동일본 대지진 직후였습니다. 해일이 도시를 삼켰고 건물이 무너졌으며 사람들이 갇혀 있었어요. 저는 현장 취재팀을 이끌고 피해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저는 37이었고 방송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기자였어요. 현장은 지옥이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유독가스가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맨과 함께 무너진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생존자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건물 구조가 불안정했어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건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물에 잠겨 있었고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았어요. 저는 손전등을 들고 앞서 걸었습니다. 카메라맨이 제 뒤를 따라왔어요. 지하 1층에 도착했을 때 물은 가슴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폈어요. 생존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위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건물이 흔들렸어요. 저는 카메라맨에게 소리쳤습니다. 나가야 해요. 하지만 계단 쪽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갇힌 겁니다. 카메라맨이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저희는 출구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모든 통로가 막혀 있었어요. 물은 계속 차올랐고 산소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꺼내 본부에 연락했어요. 지하 1층에 갇혔습니다. 구조 요청합니다. 하지만 무전기에선 잡음만 들렸습니다. 신호가 끊긴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물은 목까지 차올랐어요. 저는 카메라맨과 함께 천장 가까운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산소가 점점 부족해졌어요. 저는 어지러웠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맨은 이미 의식을 잃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외치는 소리였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괜찮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한국말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한국말. 여기서. 저는 힘을 짜내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물을 헤치는 소리, 장비 부딪히는 소리. 저는 손전등을 흔들었어요. 빛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메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눈 떠요. 저는 남자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동양인이었지만 일본인은 아니었어요. 남자가 제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저는 산소를 들이마시며 정신이 돌아왔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구조대입니다. 지금 나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제 몸에 밧줄을 묶었어요. 남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가락을 만지더니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차가운 물에서 손가락 잘려나가요. 꽉 잡으세요. 남자는 제 오른손 약지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누군가 제 목숨뿐 아니라 손가락까지 신경 쓴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저를 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카메라맨도 구조했어요. 저희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땅에 쓰러져 기침을 했습니다. 폐 속 물을 토해냈어요. 남자가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살았어요. 저는 남자를 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한도윤입니다. 한국 구조대 소속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구조대요? 여긴 일본인데요. 한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 살리는데 국경이 있습니까? 저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한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한도윤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구조대를 파견했어요. 일본이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저는 자원했습니다. 저는 한도윤의 손을 꽉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요. 한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저와 카메라맨은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한도윤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구급차 안에서 제 손을 봤어요.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낡고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제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 됐습니다. 이건 제 목숨의 증거였어요. 병원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저는 회복했고 방송국으로 복귀했어요.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렌지, 고생했어. 이번 취재 영상 정말 대단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편집팀이 지금 작업 중이야. 곧 방송될 거야. 저는 기대했어요. 한도윤의 이야기가 방송되길요. 며칠 뒤 편집본을 봤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구조대 장면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일본 구조대가 저를 구한 것처럼 편집돼 있었어요. 저는 편집실로 달려갔습니다. 왜 한국 구조대를 뺐어요? 편집자가 대답했습니다. 윗선 지시예요. 저는 국장을 찾아갔습니다. 국장, 이건 잘못됐어요. 저를 구한 건 한국 사람이에요.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렌지, 지금 여론이 예민해. 외부 도움을 강조하면 내부가 무너져. 저는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국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는 간판 앵커야. 조직을 생각해라.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국장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렌지, 내 미래를 생각해. 이 일로 문제 만들지 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장이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제 손엔 여전히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만지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편집본이 방송됐습니다. 시청률은 높았고 반응도 좋았어요. 하지만 저는 화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한도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괜찮습니다. 눈 떠요. 한도윤이 제게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도윤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방송국 편집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재난 취재는 대성공이었어. 시청률이 30%를 넘었어.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국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가자. 우리의 힘을 강조하는 거야.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질문 있습니다. 국장이 저를 봤어요. 뭔데?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구조대 이야기는 왜 뺀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장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렌지, 그 이야기 또 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을 말해야죠.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렌지, 방송은 사실만 전하는 게 아니야. 시청자가 원하는 걸 줘야 해. 지금 시청자들은 우리의 힘을 보고 싶어 해. 외국 도움을 강조하면 자존심 상해. 저는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국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편집이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이 저를 피했어요. 누군가 제게 말했습니다. 렌지, 너 요즘 왜 그래? 조직에 반항하면 너만 손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이야기 그만해. 아무도 관심 없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를 맞이했어요. 당신 오늘 피곤해 보여.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차를 건넸어요. 저는 차를 마시며 제 손을 봤습니다. 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 반지 계속 끼고 다니네. 어디서 났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누가 줬어? 아내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누가? 저는 말했습니다. 저를 구해준 사람이에요. 아내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구해줬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난 현장에서요. 한국 구조대원이 제 목숨을 구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방송에 안 나왔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뭔가 숨기고 있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에게 고백했어요. 방송국이 지웠어요. 한국 구조대 이야기를요. 저는 막지 못했어요. 아내가 놀랐습니다. 왜 그런 짓을? 저는 설명했습니다. 조직 명령이었어요. 외부 도움을 강조하면 안 된대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잘못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겁쟁이에요. 조직에 맞설 용기가 없어요.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익명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남자였고 나이는 중년쯤 됐어요. 쿠로사와 렌지 씨 맞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 살린 사람이 한국인인 거 말하면 당신 커리어 끝난다는 거 알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조용히 지내세요. 괜히 파도 일으키지 말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남자가 웃었습니다. 방송국을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손에 든 전화기를 뚫어지게 봤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제 인생이 거짓 위에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제 목숨을 구했지만 저는 한도윤의 존재를 지우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저는 너무 겁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도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방송국 자료실에서 재난 당시 기록을 뒤졌어요. 한국 구조대 명단이 있었습니다. 한도윤의 이름을 찾았어요. 소속은 한국중앙구조대, 직급은 팀장이었습니다. 저는 한도윤에게 연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연락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구조대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구조받은 사람이에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담당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편지를 보내시면 전달해 드릴게요.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한도윤 씨에게. 당신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당신 이야기가 지워졌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대사관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수신인 불명으로 반송됐습니다. 한도윤은 이미 구조대를 떠난 것 같았어요. 저는 좌절했습니다. 한도윤을 찾을 수 없었고 빚을 갚을 방법도 없었어요. 저는 매일 반지를 만지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사람 살리는데 국경이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저는 계속 방송을 했어요. 간판 앵커로서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상도 받았고 승진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한도윤에 대한 빚이 저를 짓눌렀거든요. 저는 몇 번이나 그 빚을 갚으려 시도했지만 매번 막혔습니다. 2015년 저는 재난 다큐멘터리를 기획했습니다. 2011년 대지진 특집이었어요. 저는 이번엔 한도윤 이야기를 꼭 넣으려 했습니다. 기획안을 작성하며 한국 구조대 파트를 상세히 적었어요. 하지만 국장이 기획안을 돌려보냈습니다. 빨간 펜으로 한국 구조대 부분 전체가 지워져 있었어요. 저는 국장을 찾아갔습니다. 왜 또 지우는 겁니까?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렌지, 아직도 그 이야기야? 저는 항의했습니다. 사실인데 왜 못 넣어요? 국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예민해. 괜히 한국 띄우면 시청자들 반발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다큐멘터리는 한국 구조대 없이 방송됐습니다. 시청률은 좋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방송 후 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도윤 관련 자료가 가득했어요. 사진, 명단,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 파일. 저는 이 자료들을 USB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2018년 저는 또 한 번 시도했습니다. 방송국 서버에 재난 다큐 원본 파일을 올려뒀어요. 한도윤 인터뷰가 포함된 완전판이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 파일을 발견하길 바랐어요. 하지만 며칠 뒤 파일이 삭제됐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지운 겁니다. 저는 기술팀에 물었습니다. 누가 제 파일을 지웠어요? 기술자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윗선 짓이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윗선이 누구죠? 기술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방송국 전체가 한도윤을 지우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 공모자였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 왔습니다. 세상이 멈췄고 방송국도 혼란에 빠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 시기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PD 한 명이 제게 다가왔거든요. 사이토 미사키였습니다. 당시 30살이었고 다큐 제작팀에 막 합류한 신입이었어요. 미사키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들어오라고 했어요. 미사키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자료실에서 이상한 테이프를 발견했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상한 테이프요? 미사키가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테이프엔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봉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프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사키가 말했습니다. 재생해봤는데요. 2011년 재난 현장 원본이에요. 그런데 방송본과 완전히 달라요. 저는 미사키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뭐가 달라요? 미사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팀 들어갑니다. 라는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 테이프는 제가 찾던 증거였어요. 저는 미사키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았어요? 미사키가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자료 정리하다가 우연히요.
봉인 표시 때문에 더 궁금했어요. 저는 미사키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엔 진실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미사키에게 말했습니다. 이 테이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미사키가 놀랐습니다. 왜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위험해요. 이 테이프는 방송국이 지우려 했던 거예요. 미사키가 물었습니다. 왜 지우려 한 거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실이 불편했으니까요. 미사키는 테이프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선배님이 보관하세요. 저는 테이프를 받아들었어요. 미사키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건 역사예요. 지워선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방송국은 생각이 달라요. 미사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저는 미사키를 보며 제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저도 한때 진실을 믿었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타협하게 됐죠. 미사키는 아직 순수했습니다. 저는 미사키에게 말했습니다. 미사키 씨, 방송계는 당신 생각보다 복잡해요. 진실만으로는 안 돼요. 미사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날 밤 저는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화면엔 10년 전 그날이 펼쳐졌어요. 무너진 건물, 물에 잠긴 지하, 그리고 한도윤의 모습. 한국팀 투입. 한도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화면 속 제 모습도 봤어요. 의식을 잃어가는 제게 한도윤이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간 잊으려 했던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도윤의 손, 한도윤의 목소리, 한도윤이 제게 끼워준 반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저는 제 손에 반지를 만졌어요. 10년간 매일 끼고 다닌 반지였습니다. 2023년 방송국에서 제 은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62이었고 정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렌지, 내년에 은퇴 특집하자. 35년 커리어를 기념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영웅 서사로 갈 거야. 시청자들이 감동할 만한 거. 저는 물었습니다. 영웅 서사요? 국장이 웃었습니다. 그래, 너는 재난 현장을 누빈 용감한 기자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저는 씁쓸했습니다. 용감한 기자라니. 저는 가장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진실을 외면했고 은인을 배신했으니까요. 국장은 제 표정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2024년 가을, 은퇴 특집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미사키가 총괄 PD로 배정됐어요. 미사키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번 특집 의미 있게 만들고 싶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미사키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담고 싶어요. 선배님 커리어의 진짜 이야기를요. 저는 미사키를 봤습니다. 미사키는 진심이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진실은 방송국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미사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는 원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사키, 당신은 아직 젊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미사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바꾸고 싶어요. 며칠 뒤 미사키가 제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배님, 한도윤 씨 찾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미사키가 서류를 건넸어요. 한국 구조대 동문회 명단이었습니다. 한도윤의 이름이 있었어요. 현재 직업은 민간 안전 컨설턴트, 거주지는 서울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13년 만에 한도윤을 찾은 겁니다. 미사키가 말했습니다. 연락처도 있어요. 인터뷰 요청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도윤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13년간 당신을 지웠다고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연락해보세요. 미사키는 한도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답장이 왔어요. 미사키가 제게 보여줬습니다. 한도윤은 인터뷰를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쿠로사와 렌지 앵커가 직접 와야 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한도윤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은퇴 특집 대본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초봄이었어요. 스튜디오엔 스태프들이 모여 있었고 저는 진행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대본을 펼쳤어요. 35년 커리어의 하이라이트, 수상 경력, 기억에 남는 취재.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한도윤이었습니다. 리허설이 진행됐습니다. 진행자가 질문했어요. 렌지 씨,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는 대본을 봤습니다. 대본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11년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구조대라니. 한도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대본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를 구한 사람은 한국 구조대 한도윤 씨였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국장이 뒤에서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국장을 무시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한도윤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없어요. 진행자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국장이 리허설을 중단시켰습니다. 잠깐 쉬자. 국장이 저를 대기실로 데려갔어요.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렌지, 대본대로 해. 한국 이야기 넣지 마. 저는 항의했습니다. 왜요? 사실인데요.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렌지, 이건 내 은퇴식이야. 조용히 끝내자. 국장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대본대로만 하면 고문 자리 줄게. 월급은 지금이랑 똑같아. 저는 국장을 봤어요. 고문 자리라니. 저를 매수하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고문 자리 필요 없어요. 국장이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럼 거절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장은 협박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렌지, 생방송에서 사고 내면 손해배상 3억 엔 물 수 있어. 저는 놀랐습니다. 3억 엔이요?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송 계약서 보면 알 거야. 대본 이탈은 중대한 위반이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어요. 3억 엔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대기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미사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사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괜찮아요. 미사키가 물었습니다. 국장이 뭐라 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대본대로 하라고요. 안 그러면 손해배상 3억 엔이래요. 미사키가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진실 말하는 게 왜 손해배상이에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방송국은 진실보다 대본이 중요해요. 미사키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미사키를 봤어요. 미사키의 눈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미사키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녹음기를 들고 있었어요. 미사키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국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언급은 절대 금지야. 대신 우리의 힘만 강조해. 다른 임원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렌지가 말 안 들으면 계약 위반으로 고소하자. 저는 놀랐습니다. 미사키가 말했습니다. 내부 회의 녹취예요. 몰래 녹음했어요. 저는 미사키를 봤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짓을? 미사키가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방송국이 얼마나 진실을 막는지요. 저는 녹음기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건 폭탄이었어요. 공개되면 방송국 전체가 흔들릴 겁니다. 저는 미사키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가요? 미사키가 대답했습니다. 해외 다큐 제작사에 연락했어요. 스트리밍 플랫폼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해외 플랫폼이요? 미사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에선 못 틀어도 해외에선 틀 수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배신이에요. 미사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선배님 결정하세요. 조용히 은퇴할 건지 아니면 진실을 데리고 나갈 건지요. 저는 미사키를 봤습니다. 미사키는 떠나지 않았어요.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에 반지를 만졌습니다. 13년간 끼고 다닌 반지였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 혼자 은퇴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데리고 나가겠다. 저는 미사키에게 말했습니다. 해외 플랫폼에 연락하세요. 모든 자료를 주세요. 미사키가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미사키 씨, 당신도 위험해질 거예요. 미사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제 일이에요. 며칠 뒤 미사키가 해외 다큐 제작사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제작사 담당자는 서양인 여성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일본 방송국의 검열 문제를요. 미사키가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한도윤 인터뷰 원본, 내부회의 녹취, 봉인된 테이프 영상. 담당자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건 큰 이야기예요. 전 세계가 관심 가질 겁니다. 우리가 다큐로 만들겠어요. 미사키가 물었습니다. 언제 공개할 건가요?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렌지 씨 은퇴식 다음 날이요. 타이밍이 완벽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미사키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제 돌아올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후회 안 해요. 미사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저는 미사키를 봤어요. 미사키는 저보다 훨씬 용감했습니다. 저는 13년 걸린 일을 미사키는 망설임 없이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도윤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한도윤 씨, 13년간 죄송했습니다. 당신을 지운 건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이제 바로잡으려 합니다. 은퇴 특집에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답장을 기다렸어요. 며칠 뒤 한도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한도윤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렌지 씨, 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한도윤은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진실을 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도윤은 13년간 기다려준 겁니다. 제가 용기를 내길요. 며칠 뒤 한도윤에게서 또 다른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존재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 문장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한도윤은 13년간 없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제 목숨을 구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2025년 봄, 은퇴 특집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방송국은 홍보를 시작했어요. 쿠로사와 렌지 앵커 35년 대장정, 감동의 은퇴 특집. 포스터가 거리에 붙었고 예고편이 방송됐습니다. 시청자들의 기대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방송국은 몰랐습니다. 제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미사키가 원본 파일을 암호화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다큐 제작사로 전송했어요. 파일엔 한도윤 인터뷰 전체, 봉인된 테이프 영상, 내부회의 녹취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미사키가 전송을 완료하고 제게 말했습니다. 다 보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안전한 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방송국이 눈치챘습니다. 기술팀이 비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을 감지한 겁니다. 국장이 미사키를 불렀어요. 사이토 PD, 뭘 해외로 보낸 거야? 미사키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퇴 특집 자료예요. 국장이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왜 해외로? 미사키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협력사 공유용이에요. 국장은 믿지 않았습니다. 감찰팀을 투입했어요. 미사키의 컴퓨터를 압수하고 이메일을 조사했습니다. 며칠 뒤 미사키가 업무에서 배제됐어요. 미사키가 제게 연락했습니다. 선배님 들켰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미SAI키가 대답했습니다. 업무 정지됐어요. 은퇴 특집에서도 빠졌어요. 저는 국장을 찾아갔습니다. 미사키는 무슨 잘못도 안 했어요. 국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했어. 중대한 위반이야. 저는 항의했습니다. 그건 기밀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국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렌지, 너도 조심해. 같이 엮이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어. 이틀 뒤 방송국은 저를 압박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라고 했어요. 대본도 준비됐습니다. 해외 유출권은 사실무근이며 일부 직원의 오해라고 말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대본을 읽고 화가 났어요. 이건 미사키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대본을 찢어버렸습니다. 국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렌지, 기자회견해. 안 그러면 은퇴 특집 취소야. 저는 국장을 봤습니다. 취소하세요. 전 상관없어요. 국장이 당황했습니다. 뭐? 저는 말했습니다. 전 이 방송국에서 거짓말하며 은퇴하고 싶지 않아요. 국장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렌지 미쳤어? 국장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생방송에서 한국 이야기 꺼내면 법적 조치 취한다. 손해배상뿐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진실이 명예훼손이에요?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방송국 명예를 훼손하는 거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장은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도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13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렌지 씨, 저 한도윤입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도윤 씨.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소식 들었어요. 방송국이 맡고 있다면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포기 안 해요. 한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렌지 씨, 전 괜찮습니다. 저는 항의했습니다. 안 괜찮아요. 당신은 13년간 없던 사람이었어요. 한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렌지 씨, 저는 돈이나 명예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저는 물었습니다. 다만요? 한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존재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13년간 지워진 채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도윤 씨, 제가 꼭 증명하겠습니다. 당신이 존재했다는 걸요. 한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퇴 특집 이틀 전 미사키가 저를 몰래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방송국 밖 카페로 갔어요. 미사키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미사키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엔 해외 다큐 제작사 홈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예고편이 올라와 있었어요. 제목은 침묵당한 영웅이었습니다. 예고편을 재생했습니다. 한도윤의 얼굴이 나왔어요. 13년 전보다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단단한 인상이었습니다.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구했어요. 하지만 제 존재는 지워졌습니다. 다음 장면엔 제가 나왔어요. 저를 구한 건 한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3년간 침묵했습니다. 예고편은 강렬했습니다. 방송국 내부 회의 녹음도 일부 나왔어요. 한국 언급은 절대 금지. 우리의 힘만 강조해. 마지막 장면엔 자막이 떴습니다. 은퇴 특집 다음 날 공개.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미사키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각오하세요. 내일부터 난리 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미사키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후련해요. 미사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저희는 카페를 나와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62의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저는 제 손에 반지를 봤습니다. 13년간 끼고 다닌 반지였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고 빚을 갚을 겁니다. 은퇴 특집 생방송 당일이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13년간 숨긴 진실을 말하는 날이었어요.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대기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제 손엔 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반지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한도윤 씨, 오늘 빚을 갚겠습니다. 무대 감독이 들어왔습니다. 렌지 씨, 30분 남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 감독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저는 대본을 펼쳤습니다. 방송국이 준비한 대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대본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말로 진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무대 뒤 모니터가 갑자기 켜졌습니다. 저는 놀라 모니터를 봤어요. 화면엔 봉인된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한도윤 인터뷰였어요. 한국인이 없었으면 당신은 여기 없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습니다. 스태프들이 당황하며 뛰어들었어요. PD가 소리쳤습니다. 렌지 씨, 저건 방송 나가면 끝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봤어요. 미사키가 한 겁니다. 미사키가 기술실에서 파일을 강제로 재생시킨 거예요. 저는 미사키에게 감사했습니다. 미사키는 마지막까지 저를 도왔어요. 국장이 달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송출 끊어. 기술팀이 급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파일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한도윤이 화면에서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2011년 재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일본 앵커를 구했어요. 하지만 제 존재는 방송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침묵을 끝낼 때입니다. 저는 대기실을 나와 스튜디오로 걸어갔어요. 생방송 10초 전이었습니다. 무대 감독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10, 9, 8.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명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진행자가 저를 소개했어요. 35년간 일본 방송계를 이끌어온 쿠로사와 렌지 앵커님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봤어요. 전국의 시청자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진행자가 질문했습니다. 렌지 씨, 35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요? 저는 대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진행자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인이 없었으면 난 여기 없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니어에서 국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컷, 컷. 지금 당장 멈춰. 저는 이니어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했어요. 13년 전 저는 재난 현장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한국 구조대 한도윤 씨가 저를 구했어요. 하지만 방송국은 그 사실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국장이 무대 뒤에서 손짓을 했습니다. 송출 차단하라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미사키가 기술실에서 봉인 파일을 강제 재생했습니다. 무대 스크린에 2011년 영상이 떴어요. 한국팀 투입. 한도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물속에서 저를 구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습니다. 스태프들은 어쩔 줄 몰라 했고 진행자는 말을 잃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13년간 봉인됐습니다. 왜냐하면 방송국이 진실을 감추려 했기 때문이에요. 한국 구조대가 저를 구한 사실이 불편했던 겁니다. 저는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카메라가 제 손을 클로즈업했어요. 반지가 화면에 크게 나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반지는 한도윤 씨가 제게 끼워준 겁니다. 차가운 물에서 손가락 잘려나가요. 꽉 잡으세요. 한도윤 씨가 제게 한 말이에요. 저는 13년간 이 반지를 끼고 다녔습니다. 제 목숨의 증거로요. 국장이 기술팀에게 소리쳤습니다. 송출 끊어. 지금 당장. 기술자가 스위치를 내렸어요. 화면이 블랙아웃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40초 동안 진실을 말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제 고백을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튜디오는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스태프들이 뛰어다니고 국장이 소리를 지르고 진행자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무대를 내려왔어요. 백스테이지로 걸어가는데 미사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사키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선배님, 해냈어요. 저는 미사키를 껴안았어요. 미사키 덕분이에요. 미사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선배님 용기예요. 저희는 서로를 붙잡고 울었어요. 13년간 숨긴 진실이 마침내 터진 겁니다. 국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렌지, 너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저는 국장을 봤습니다. 진실을 말했어요. 국장이 소리쳤습니다. 너 고소당할 거야. 손해배상 3억 엔 각오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진실이 더 중요하니까요. 국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방송국을 나왔습니다. 밖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제게 향했습니다. 렌지 씨, 방송사고 의도한 겁니까? 손해배상 감당할 수 있어요? 방송국과 전면전인가요? 저는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켰어요. 소셜미디어가 난리였습니다. 쿠로사와 렌지 생방송 고백, 13년 숨긴 한국인 은인, 방송국 검열 폭로. 영상 클립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40초 분량이었지만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생방송 고백 영상은 국내외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퍼졌어요.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고 댓글은 수만 개였습니다. 방송국은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방송 사고였으며 렌지 앵커 개인 일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해외 스트리밍 플랫폼이 침묵당한 영웅 다큐멘터리를 공개한 겁니다. 1시간짜리 완전판이었어요. 한도윤 인터뷰 전체, 봉인된 테이프 영상, 방송국 내부 회의 녹취. 모든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영어 자막이 달렸고 주요 언론이 보도했어요. 뉴욕타임스, BBC, 알자지라. 모두 일본 방송국의 검열 문제를 다뤘습니다. 조회수는 4천만을 넘어섰어요. 한도윤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진 겁니다. 일본 내부 여론은 갈렸습니다. 일부는 저를 지지했어요. 용기 있는 고백이다. 진실을 말해 감사하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방송국을 배신했다. 조용히 은퇴했어야 했다. 저는 댓글을 읽으며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방송국은 저를 고소했습니다. 계약 위반, 명예훼손, 손해배상 3억 엔. 소장이 집으로 배달됐어요. 저는 소장을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걱정됐어요. 3억 엔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며칠 뒤 미사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저 해고됐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해고요? 미사키가 대답했습니다. 회사 기밀 유출 혐의래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방송국이 미사키를 희생양으로 만든 겁니다. 저는 미사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쟤 때문에. 미사키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후회 없어요. 미사키는 해고됐지만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외 다큐 제작사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았어요. 미사키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 해외로 갈 거예요. 거기서 진짜 저널리즘 하고 싶어요. 저는 미사키를 축하했습니다. 미사키는 저보다 훨씬 자유로웠어요. 한 달 뒤 한국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한도윤이 한국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도윤은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나 명예를 원하지 않았어요. 다만 존재했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렌지 씨가 그걸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 언론은 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양심 있는 일본 언론인 13년 만에 용기 있는 고백. 댓글도 따뜻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을 기억해 주셔서.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한국 댓글을 읽으며 위로받았습니다.
한국은 저를 이해해줬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방송국은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렌지는 계약을 위반했고 방송국 명예를 훼손했다. 3억 엔 배상하라.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변호사가 제 입장을 설명했어요. 렌지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다. 계약이 진실을 막을 수는 없다. 재판은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증인들이 나왔고 증거가 제출됐어요. 한도윤도 화상으로 증언했습니다.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렌지 씨는 13년간 고통받았어요. 양심과 조직 사이에서요. 저는 렌지 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판사가 한도윤의 증언을 경청했습니다. 결국 판결이 나왔습니다. 방송국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됐어요. 하지만 3억 엔이 아니라 3천만 엔이었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렌지는 계약을 위반했으나 공익을 위한 진실 공개였다. 과도한 배상은 부당하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3천만 엔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방송국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방송국이 비판받고 있었어요. 진실을 검열한 방송국, 양심 있는 앵커를 고소한 방송국. 시청률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광고주들이 떠났습니다. 방송국은 쟤를 고소한 걸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봄,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도윤을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도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14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저는 한도윤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한도윤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는 한도윤에게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한도윤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14년간 당신을 지웠어요. 한도윤이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저희는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공항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도윤이 저를 서울 시내로 안내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렌지 씨, 정말 감사해요. 제가 존재했다는 걸 증명해줘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목숨을 구해주셨잖아요. 한도윤이 웃었습니다. 그건 제 일이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14년간 끼고 다닌 반지였어요. 저는 반지를 한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한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렌지 씨가 가지세요. 그게 우리 인연의 증거니까요. 저는 반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도윤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글을 쓸까 해요. 제 이야기를요.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읽을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이야기도 꼭 넣을 거예요. 한도윤이 웃었습니다. 저희는 몇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14년의 공백을 메웠어요. 한도윤의 삶, 제 살. 모든 걸 나눴습니다. 해가 지고 카페에 불이 켜졌어요. 저희는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렌지 씨, 우린 친구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친구예요. 한국을 떠나는 날 한도윤이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저는 한도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한도윤 씨, 다시 만나요. 한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꼭 오세요. 저는 출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아보니 한도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땅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제 손에 반지를 만졌습니다. 이제는 끼지 않아도 됐어요. 한도윤의 이름이 세상에 남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 가지고 다닐 겁니다. 이건 제 인생의 증거니까요. 일본에 돌아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침묵의 대가였어요. 14년간 진실을 숨긴 이야기, 한도윤을 지운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고백한 이야기. 모든 걸 솔직하게 썼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공감했습니다.
책 출간 기념회에서 독자를 만났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진실을 말하겠어요. 저는 그 여성을 격려했습니다. 진실은 편집할 수 없어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어느 날 미사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새로운 다큐를 만들고 있고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사키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미사키가 자랑스럽다고 계속 진실을 추구하라고 응원했습니다. 2027년 저는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방송국과의 인연도 끊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했으니까요. 진실을 말한 거예요. 14년 늦었지만 끝내 했습니다. 지금 저는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젊은 기자들을 만나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진실은 편집할 수 있어도 은혜는 편집할 수 없다. 한국인의 정은 그렇게 남는다. 젊은 기자들이 제 말을 경청합니다. 저는 가끔 반지를 꺼내봅니다. 14년간 끼고 다닌 반지예요. 이제는 작은 케이스에 넣어 보관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끼고 있어요. 한도윤의 은혜는 평생 제 안에 남을 테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쿄 하늘은 맑고 저는 평온합니다. 빚을 갚았으니까요.